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이생정보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재경 박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울증, 우울장애에 대해서 현대 이상심리학을 책자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주변에 우울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이 우울증, 우울장애, 우울증이 이제 조금 더 포괄적인 얘기고 우리가 학술적 용어로 우울장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우울증의 어떤 주요 증상들을 보면은 정서적, 동기적 증상으로 보면은 이제 우울하고 슬픈 침체된 기분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정서적인 측면들을 갖고 있는 것. 그리고 자신이 외로움, 그리고 나의 무가치감, 또 죄책감, 심지어 또 허무감이나 절망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드는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어느 것에서 흥미나 즐거움이라고 하는 의욕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그런 증상을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인지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사고가 평소에 비해서 많이 증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허무주의적 죽음과 자살에 대한 생각들을 불현듯 또 하게 되고 시도 때도 없이 올라올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억력이나 판단력 이런 부분들이 평소에 비해서 많이 저하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업이나 직업 이런 거에서 적응하는 능력들이 현저하게 저하돼서 적응에 애를 먹는 그런 증상들이 포함됩니다. 행동적인 증상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특히 그 활력과 생기가 현저하게 저하되고 사회적 활동을 굳이 나서려고 하지 않은 것, 또 회피하고 그리고 자극적 행동이 증가되고 또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체 생리적으로는 식욕이나 또 수면, 성욕의 변화가 발생하게 되고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어떤 전염성 질환에도 취약하는 그런 상태를 보이는 것들이 우울증의 주요 증상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에너지들이 급격히 저하되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우울증이 방치하게 되면은 실로 위험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겠죠. 주요 우울 장애, 우울증 내에서 또 하위 유형으로 보면 이제 주요 우울 장애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이 주요 우울 장애에는 핵심 증상이 이 DSM-5라고 해서 이제 이 핵심 증상에 대한 진단 기준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지속적인 우울한 기분이 들고 흥미와 즐거움의 저하로 인해서 현저하게 의욕이 처지는 그런 내용들이 핵심 증상인데 진단 기준은 여기 이제 DSM-5에서 얘기하는 9가지 우울 증상 중에 5가지 이상이 거의 매일 또는 연속적으로 2주 이상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한마디로 좀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 쉽게 얘기하면은 진단 기준을 요약하면은 우울한 기분이나 흥미의 상실, 불면 또는 과다수면, 피로감과 무가치감, 집중력의 감소, 자살 관련 생각 이런 것들이 매일 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직업이나 학업 등의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 이것들을 우리가 주요 우울 장애로 진단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것들이 다른 어떤 정신질환이나 약물의 어떤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 주요 우울 장애의 진단 기준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우울 장애의 임상적 특징을 보면은 흔하게 얘기해서 심리적 독감이라고 우리가 이 우울장애를, 우울증, 우울장애 이렇게 많이 하죠. 가장 흔한 정신장애이고, 제 주변에도 뭐 이렇게 우울에 대한 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이 주요 우울장애가 가장 심각하다고 하는 것은 이게 평생 유병률도 높지만 재발률도 높다.
평생 유병률이 여자애 같은 경우 10에서 25%, 남자에서는 쪽에서는 5에서 12%, 그리고 당극성 우울장애는 여자의 경우가 2배 정도 더 흔한 경우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우울장애 임상적 특징을 보면은 재발률이 높다. 재발률이 50에서 60% 된다. 산발률이 70%, 사발률이 90%다. 그리고 우울장애 발병률을 어떤 그 인종이나 교육 정도나 계층, 소득 여러 측면으로 좀 분류를 해보려고 그래도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과 관련성이 적다라고 하는 것. 다시 얘기해서 어떤 차별성이 없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재발이 잘 된다. 이게 이제 무엇보다도 심각한 얘기가 되겠죠. 이런 우울장애나 또 우울증의 원인을 보면은 매우 우울증의 그 원인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크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게 부정적 생활사건. 부정적 생활사건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주한 살아가면서 어떤 가족의 상실이나 또 어떤 이 온전한 가족의 상태에서 뭔가 가족이 붕괴된다든지 또는 어떤 생활 사건을 크게 겪었다든지 또는 경미하게 생활 사건이 겪었다든지 또는 충분히 그 사람을 이렇게 돌볼 수 있는 사회적 지지가 부족했을 때도 이 부정적 생활 사건에 포함되고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 있죠. 실제로 이런 부정적 생활 사건이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이걸 가지고 우울증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알려진 내용이고요. 정신분석적 입장에서는 이렇게 우울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분노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가는 것, 분노의 내향화. 그래서 결국은 이 자기 비난 그리고 스스로를 이렇게 해야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분노의 내향화에 포함되어 있다. 거기에는 이제 상실 경험, 버림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것도 원망, 죄책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정신 분석적 입장에서는 우울증의 원인으로 얘기하는 것이. 그다음에 어린 시절의 외상 경험이 현 시점에서 다시 부활된 것, 이렇게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 분석적 입장에서는 핵심적으로 분노가 자기 자신을 향하는 것, 이게 이제 원망감과 죄책감. 행동주의적 입장에서는 행동주의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부정적 생활 사건에 대해서 상실의 경험이 많은 영향을 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긍정 강화를 유도하는 사회적 기술이 좀 부족하다. 관계나 또 이런 면에서. 그리고 불쾌 상황에 대한 대처 기술이 미숙해서 이런 행동적 처치를 통해서 긍정을 강화하는 것, 또 불쾌한 상황에 대한 대처 기술의 익힘, 이런 것들 행동주의자 입장에서는 강조를 많이 우울증의 처치 방법으로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게 반복적 좌절 경험에 의해서 자신의 행동하고는 무관하게 반복적으로 좌절이 되는 것, 이걸 보면 이제 학습된 무기력 이론이라고도 하죠. 부정적 결과가 초래된다는 어떤 무력감이 이 학습을 통해서 자신에게 오고 그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우울증을 유발하게 된다. 이런 학습된 무기력 이론으로도 설명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 이제 귀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귀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나 타인의 행동, 대화 등의 원인을 찾아내는데 그것을 특정한 것으로 기속시키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인데, 우리가 일반인들이 이제 어떤 그 방어적인 귀인에서 보면은 부정적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외부의 원인으로 돌리죠. 그리고 그것은 특수한 상황이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우리들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방어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긍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해서 그런 긍정적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그것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일 것이다. 이런 이제 일반인들이 이 귀인 이론의 방어적인 자기 정당화나 합리화의 수단으로 활용을 하는데요.
우울증을 유발하는 어떤 귀인적인 측면에서 귀인을 보면은 부정적 결과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쪽으로 많이, 그리고 나는 언제나 전반적으로 스스로에게 부정적 내용을 귀인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긍정적 결과에 대해서는 외부로 귀인을 시키고 그것이 특수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자꾸 주입시키는 그런 결과로 인해서 우울증이 유발되는 원인으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우울증에 대한 인지 이론을 보면은 어떤 부정적 생활 사건이 발생이 됐다고 하면은 그 부정적 생활 사건에 대해서 역기능적 신념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통상적인 게 아니고 비현실적 믿음을 갖고 있는, 그리고 사회적 의존성을 갖고 있고 성취지향성, 뭔가 비현실적 믿음을 통해서 기능에 역기능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인지적 오류, 거기에는 흑백 논리, 선택적 요가, 개인화, 의미 확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정적이고 또 자동적인 사고를 통해서 자신의 미래나 주변 환경에 대해서 네거티브한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슬픔, 우울감, 의욕상실, 무기력, 사고 기능이 저하되고 심지어는 우울 증상을 통해서 자살 시도까지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우울증의 메커니즘이 인지 이론에서 이렇게 부정적 생활 사건을 통해서 자동적 사고, 우울 증상으로 연결되는 일련의 패턴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 입장에서는 이제 유전적 요인과 뇌의 어떤 그 신경 전달 물질, 이런 물질들이 불부족하게 됐을 때 이제 우울증으로 온다. 이런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경영에서 약물 치료를 많이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약물 치료로는 항우울제들을 많이 처방하도록 되어 있고, 우울증이 있다고 하면은 반드시 정신과 상담을 받고 이런 약물 치료를 반드시 하는 게 중요하고요. 약물 치료와 병행해서 상담적 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담적 치료로는 인지치료, 앞에서 보셨던 이제 우울증의 어떤 인지 메커니즘에 있어서 자동적 사고에 대한 어떤 그 ABC 사고의 패턴을 교정할 필요가 있죠. 자동적 사고의 현실성, 합리성을 논의하고 그것들을 합리적인 사고로 대체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인지행동치료의 행동적 요소가 많이 포함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행동적 요소를 많이 전문가들 도움을 받아서 한 가지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행해 나가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 챙김 또는 명상, 수용 전념 치료 이런 것들이 어떤 생각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부정적 생각으로의 어떤 탈출구를 만들어내는 것, 전문가적 상담적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최근에 이제 발표된 내용들로 보면은 워싱턴 대학의 심리학과 닐 제이콥슨 교수가 우울증 환자 150명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인지 행동 치료가 아니고 인지 행동 치료를 통해서 치료하는 군, 또 행동만을 할 것을 이렇게 이 치료 요법으로 활용한 어떤 그 실험군들을 비교를 했는데 행동만 똑바로 활성화를 시켜줘도 그것이 효과가 있더라. 인지에 대한 확고한 신념에 대한 변화 없이.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행동만 변해도 우울증이 좋아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다양한 측면에서 이렇게 증명했던 실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죠. 우울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이 여기 김병수 정신의학과 원장님께서도 칼럼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운동이 약물, 인지, 행동 치료만큼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대해서 여러분들 운동요법을 통해서 새로운 신경 전달 물질, 세로토닌이 생성되게 하고 좀 더 활력 있고 의욕이 있는 생활로 진입할 수 있다라고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자 합니다. 운동은 중등도 강도의 운동을 일주일에 적어도 150분 정도 해야 된다는데요. 약간 숨이 찬 정도를 하루에 30분 이상, 주 5회 이상 운동하는 것만으로도 우울증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주는 그런 실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죠. 마음의 감기를 낫게 하는 것은 약물 치료도 있고 또 심리 상담적 처치도 필요하겠고요. 더불어서 운동요법을 병행한다면 조금 더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이 우울증 치료의 많은 증빙 자료로 최근에 연구의 결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울증, 우울장애에 대해서 이 현대 이상심리학 교재를 통해서 나온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우울에서 함몰되지 말고 부정적 사고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계기를 행동,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저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